동이 트기 전. 일손님. 이서원이 처음 나타났을 때 준우는 사신이라도 맞닥뜨린 줄 알았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괴물에게 쫓겨 피할 곳 없는 구석에 몰려 있었다. 괴물은 소름 끼치는 괴성을 내며 두 사람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다. 인간의 모습에 인간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피부 위로 기괴한 물질이 부풀어 올라있는 괴물의 동공이 기이한 푸른빛을 띠며 비정상적인 기운을 내뿜었다. 어머니는 갑자기 준우를 옆으로 밀치더니 온 힘을 다해 괴물의 허리를 꽉 붙잡았다. 그러자 파란 갈고리 형태의 이상한 물체가 괴물의 피부를 뚫고 나오더니 그녀의 몸에 푹 박혔다. 눈물을 글썽거리는 준우의 시야에 골목으로 걸어 들어오는 어두운 그림자가 보였다. 달빛을 가리던 먹구름이 순식간에 걷히더니 맑고 차가운 달빛이 걸어오는 이의 검은 옷을 비췄다. 날카로운 비수가 사람이 된다면 마치 그와 같을까. 차디찬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살려주세요. 좁고 어두운 골목 사이로 떨리는 앳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괴물은 어머니의 몸에 박힌 갈고리를 빼고 방향을 틀더니 굶주린 짐승이 사냥감을 발견한 듯한 둔탁한 괴성을 질렀다. 남자는 왼손을 들어 올려 오른손에 검은색 가죽 장갑을 벗겼다. 그 손바닥에서 한 줄기 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고드름 같은 물체가 눈 깜짝할 사이 괴물을 향해 날아가 괴물의 심장을 관통했다. 괴물은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제자리에 처박힌 듯 찔린 가슴을 내려다보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남자가 괴물에게 한 걸음씩 다가갈 때마다 괴물 몸의 기괴한 물질이 발걸음의 박자에 따라 쩍쩍 갈라졌다. 남자가 괴물 앞에 서자 괴물은 쓰러지더니 경련을 일으키다 이내 조용해졌다. 그는 고개를 숙여 괴물의 시체를 살펴보고는 다시 가죽 장갑을 꼈다. 괴물은 안개처럼 사라졌고 바닥에는 짙푸른 빛깔의 정체를 알 수 없는 파편만이 나뒹굴었다. 준우는 쭈뼛거리며 입을 열었다. 혹시 사신인가요? 남자는 두 모자를 쳐다봤다. 그의 동공은 마치 결정체처럼 달빛 속에서 투명한 빛을 뿜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먹구름이 다시 달빛을 가렸고 그의 어두운 뒷모습 역시 캄캄한 골목 속으로 빠르게 사라져버렸다. 준우가 두 번째로 이서원을 만난 건 그로부터 한 달 뒤 길모퉁이에 있는 편의점에서였다. 사실 준우는 이미 며칠 동안이나 그를 관찰했다. 남자는 평범한 콘크리트 색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외출 시간은 불규칙했다. 매번 그를 따라가려 했지만 항상 놓치고 말았다. 이서원이 고정적으로 가는 유일한 장소는 바로 이 편의점이었다. 그는 언제나 진열대 맨 앞에 있는 초콜릿을 집어 계산했다. 특별히 좋아하는 맛은 없는 것 같았다. 준우는 용기를 내서 방금 계산을 끝낸 그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저희 만난 적 있죠? 저는 준우라고 해요. 항상 초콜릿 사러 오시죠? 이거 외국 초콜릿인데 다 드릴게요. 11살짜리 남자아이는 또래보다 작고 왜소했다. 아이가 품에 안고 있던 커다란 유리병을 높이 들어올리자 투명한 병 안에 든 알록달록하게 포장된 초콜릿이 보였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자기보다 훨씬 큰 남자를 올려다봤다. 혹시 우리 엄마를 죽인 범인을 찾아주실 수 있나요? 이서원은 아무 감정도 없는 눈빛으로 남자아이를 내려다봤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어 냉정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경찰이 할 일이야. 이 미제 사건. 형사 윤범이 이서원을 처음 봤을 때 그는 자신이 죽을 줄 알았다. 눈앞에 이 남자는 경찰서 내에서 여명의 말살자라 불리는 베일에 쌓인 연쇄 살인마였다. 그가 죽인 사람들의 시체는 찾을 수 없었고 범죄 현장에는 정체불명의 짙푸른 조각들만 널브러져 있을 뿐이었다. 만약 감시 카메라가 그의 범죄 현장을 포착하지 않았더라면 사망자는 실종된 줄로만 알았을 것이다. 일반적인 살인에 비해 이건 완전한 말살이었다. 사망자의 성별, 나이, 신분 모두 달랐지만 유일한 공통점은 현장에 파편 조각이 남아있었다는 것이었다. 이건 윤범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푸른빛을 내뿜는 파편 조각들은 유랑체의 코어를 연상시켰다. 유랑체는 그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부터 지구에 존재했다. 윤범이 어렸을 때부터 유랑체는 도시에서 활개치고 있었다. 일반인들은 유랑체를 피하고자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냈고 간단한 일은 로봇이 대체했다. 사람들은 가상세계에 빠져 인생을 보냈다. 그는 유랑체가 에너지의 집합체라고 배웠다. 그런데 왜 이 사망자들은 살해된 후에 코어 같은 물질을 남기는 것일까? 이 물질은 사망자들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걸까? 아니면 베일에 쌓인 킬러가 몸에 이런 물질을 지닌 인간들을 타깃으로 죽이는 것일까? AI 시스템이 이러한 특징을 토대로 그 다음으로 살해될 가능성이 큰 타깃을 분석해냈다. 윤범이 서둘러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여명의 말살자는 타깃을 처리하고 있었다. 차가운 얼굴은 검은 옷에 가려져 있었고
윤범은 남자 손에 날카로운 물체가 무엇인지 보기도 전에 본능적으로 총을 쐈다. 총알은 킬러를 적중하지 못했다. 그러나 눈앞에서 펼쳐진 광경에 윤범은 크게 놀라고 말았다. 킬러의 타깃이었던 늙은 남자가 검은 옷에 킬러를 순식간에 덮쳤고 갈고리 같은 물체 여러 개가 피부를 뚫고 나와 킬러의 팔을 찔렀다. 가로등 아래에서 노인의 몸 위로 자란 기괴한 물체는 푸른빛을 내뿜었고 피부에서 계속 뻗어나갔다. 킬러는 여전히 무표정이었고 반대쪽 손바닥에서는 다시 한 줄기 빛이 뿜어져 나왔다. 윤범은 그 투명한 고드름을 똑똑히 봤다. 타깃의 가슴을 찌르는 순간 노인의 몸에 기괴한 물체가 부서지고 갈라졌다. 흉기와 사건 현장의 짙푸른 조각들, 퍼즐이 점차 맞춰졌다. 윤범은 다시 총을 들었지만 상대가 손짓하자 그의 손과 총에 순간적으로 검은 얼음 결정이 맺혔다. 지원 요청.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드름이 그의 뺨을 스쳐 날아와 통신기를 뒤쪽 벽에 꽂아버렸다. 바닥 위에 있던 시체가 검은 안개로 변해 사라지자 윤범은 어안이 벙벙해졌다. 그건 유랑체가 소멸한 후에 나타나는 특징이기 때문이었다. 인간이 아닌가? 윤범이 낮은 소리로 킬러에게 물었다. 상대는 차가운 눈빛으로 슬쩍 돌아보고는 이내 그곳을 떠났다. 검은 코트를 입은 이는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녹아들더니 사라져버렸다. 그날부터 윤범은 검은 그림자의 행적을 찾기 위해 사건 현장 근처 감시 카메라를 찾아다녔다. 하지만 상대는 또다시 실체가 없는 미스터리가 되어 감시 카메라 화면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윤범에게 아예 소득이 없었던 건 아니었다. 최근 말살당한 무명 여성의 신분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한지아 코어 공장의 직원으로 몇 개월 전 해고당했다. 더 중요한 건 그녀에게 준우라는 이름의 11살짜리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며칠 전 고아원으로부터 남자아이가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았는데 그 남자아이의 이름 역시 준우였다. 이 단서를 따라가면 그 말살자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경찰의 직감이 들었다. 다음에 만나면 그 연쇄 살인마를 반드시 체포할 수 있을 거라고 윤범은 굳게 믿었다. 삼수용. 이서원은 아파트 입구에서 그 남자아이를 봤지만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낮에 외출할 때 초콜릿으로 가득 찬 유리병이 문 앞에 놓여 있었고 그건 마치 함정 위에 놓인 고깃 덩어리가 그물에 걸려들 사냥감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계단 밑에서 숨바꼭질하는 듯한 머리카락이 살짝 보였지만 이서원은 못 본 척하고 내려갔다.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었다. 남자아이는 유리병을 끌어안고 문 앞에 앉아 자고 있었다. 작은 머리는 여차하면 바닥에 닿을 기세였고 알아들을 수 없는 잠꼬대를 중얼거렸다. 그나마 선명하게 들리는 단어는 엄마뿐이었다. 복도 불이 꺼진 어둠 속에서 이서원은 웅크리고 있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습관적으로 겉옷 주머니에 손을 넣었지만 그 안엔 아무것도 없었다. 초콜릿을 또 다 먹어버린 것이었다. 그는 아이에게 다가가 그 옆에 쪼그려 앉았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깬 준우가 눈을 뜨자 눈앞에 검은 형체와 유리병을 여는 창백한 손이 보였다. 준우는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그 손을 바라봤다. 병 안으로 쑥 들어간 그 손은 초콜릿을 꺼내곤 껍질을 까더니 알맹이를 입으로 가져갔다. 감정 없이 차가운 그 눈빛과 마주하자 아이는 잠이 완전히 달아나 버렸다. 준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 도와주실 거예요? 이서원이 조용히 일어났고 남자아이는 급히 그의 옷자락을 잡았다. 제 초콜릿 먹었으니까 그러기로 한 거예요. 이서원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준우의 손에서 옷자락이 빠져나갔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문 닫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준우가 고개를 들자 이서원이 문 앞에 서서 한 손으로 문을 잡고 있었다. 들어가도 돼요? 준우가 눈치를 보며 안으로 들어가자 이서원이 문에서 손을 떼고는 소파로 가서 앉았다. 준우는 사방을 둘러봤다. 넓은 집에 별다른 장식은 없었고 가구도 심플했다. 회백색 벽 위에 한동안 수리되지 않아 방치된 균열들만이 사람 사는 냄새를 풍겼다. 거실 중간의 홀로그램 스크린에서 나오는 화면은 화질이 그리 좋지는 못했다. 옛날 드라마 같았는데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환자를 진찰하고 있었다. 준우는 조심스럽게 소파 끄트머리에 앉아 이서원을 흘깃 쳐다봤다. 무표정의 킬러는 소파에 앉아 유행 지난 드라마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 이질적인 광경에 남자아이는 점점 용기가 생겼다. 형, 안 피곤해요? 이건 뭐예요? 완전 옛날 드라마 같은데. 집안에는 드라마 대사와 남자아이의 목소리만 들려왔다. 엄마가 그랬는데 여기서는 부자들만 의사를 볼 수 있대요. 이서원이 갑자기 불쑥 일어나자 준우는 상대가 문을 열고 자기를 쫓아낼 줄 알고 뒤로 움츠렸다. 예상과는 다르게 이서원은 아이가 들고 있던 유리병을 들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 초콜릿 포장지를 까더니 입으로 넣었다. 마치 저녁 식사라도 하듯 그는 초콜릿을 연달아 먹었다.
어른들도 이렇게 초콜릿을 좋아하나. 준우가 속으로 생각하던 그때 뱃속에서 꼬르르 소리가 났다. 이서원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초콜릿이 든 유리병을 조용히 두 사람 사이로 옮겨두었다. 초콜릿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준우가 대담하게 말했다. 형은 평소에 뭘 먹어요? 이서원이 멈칫하더니 일어나서 냉장고를 열었다. 뒤쫓아간 준우는 냉장고 안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단백질 드링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것만 먹고 산다고요? 준우의 충격받은 모습에도 이서원은 무심했다. 준우는 너무 배가 고팠던 나머지 단백질 드링크를 꺼내 들고 마셨다. 밍밍한 맛의 액체를 마시는 순간 포만감이 들긴 했지만 식사를 한 느낌은 아니었다. 이런 액체로 생활을 유지하다니 정말 인간이 맞는 걸까? 머릿속에 이러한 의문이 스치자 아이는 소파에 앉아 초콜릿을 먹고 있는 남자를 몰래 관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신이라기엔 그는 호불호가 너무 뚜렷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은 그리 오래 이어지지 못했다. 며칠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다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피곤함이 몰려왔다. 준우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거실에 내리쬐는 햇살에 테이블 위 유리병이 반짝이고 있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가득하던 초콜릿은 절반 정도만 남아있었다. 눈을 비비며 소파에서 일어나 보니 이서원이 망울 찐 제스민을 방에서 들고 나오고 있었다. 외투 차림에 살벌한 기운을 풍길 때와 달리 티셔츠 차림에 그는 마치 친근한 옆집 대학생 형 같았다. 준우는 이런 변화에 잠시 적응하지 못했다. 화분을 베란다에 갖다 두어 햇볕을 쬐게 하고 제스민에 물을 주고 잎을 정리하는 그의 모습을 그저 멍하니 쳐다봤다. 흰색 꽃봉오리를 바라보는 그의 눈을 햇빛이 환하게 비쳤고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동공의 따스한 빛이 은은하게 감돌았다. 식물 좋아해요? 이서원은 계속 정리를 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럼 이 화분은 소중한 사람한테서 받은 거예요? 이서원은 눈을 내리깔고 아이를 조용히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대체 언제 말을 할 거예요? 소리 없는 침묵에 준우는 너무나도 답답한 나머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유리통을 들고 마지막 발악을 해봤다. 초콜릿을 이만큼이나 먹었으면 엄마를 죽인 범인을 찾아줘야죠. 분명 저번에 우리가 만났던 그런 괴물이 엄마를 죽였을 거예요. 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형밖에 없어요. 이서원은 가위질을 멈춘 뒤 제스민을 햇살 아래 두고는 방으로 들어갔다. 알 수 없는 행동에 준우는 그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이서원이 옷장을 열자 안에는 죄다 검은색 옷밖에 없었고 마치 장례식 전용 옷장 같았다. 방에는 옷장과 침대 외에 다른 가구는 없었고 침대 옆에는 홀로그램 스크린이 하나 있었다. 거실 TV에 나오던 유행 지난 드라마와 다르게 홀로그램 화면에는 초록빛 점들이 무수히 움직이고 있었다. 이건 뭐예요? 역시나 아무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 다시 검은 옷으로 갈아입은 이서원은 처음 봤을 때의 사신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준우는 이서원을 따라 아파트를 나가 또다시 편의점에 갔다. 이서원은 초콜릿을 고르는 대신 냉장고 앞으로 가더니 안에 진열된 다양한 맛의 탄산음료들을 유심히 보고는 결국 맨 위에서 가장 평범한 음료 한 병을 꺼내 들었다. 이거 맛있어요? 준우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이서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음료 한 병을 더 집어들었고 초콜릿 한 통과 같이 준우에게 안겨주고 같이 계산하고는 편의점을 나섰다. 마트에서 나온 준우는 탄산음료를 마셨다. 누구나 아는 맛이라 딱히 특별할 게 없었다. 이서원은 탄산음료를 열더니 갑자기 바닥으로 쏟아버렸고 준우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허공에서 액체가 고체로 변해버렸다. 이상한 모양이네요. 옛날 사람들은 이걸 얼음과자라고 불렀지. 이서원은 손 안에 고체를 보더니 한입 베어물고 천천히 음미했다. 초콜릿과 단백질 드링크 외에 다른 음식에도 관심이 있었네요. 이렇게 말하며 준우는 참지 못하고 한마디 덧붙였다. 좋아하는 음식들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요. 이서원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두 사람은 앞뒤로 나란히 걸었다. 길거리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유랑체들이 활개를 치니 일반인들은 당연히 외출을 자제할 수밖에 없었다. 이 도시는 로봇, 유랑체 그리고 무성하게 자란 잡초에 의해 점령당했다. 준우는 초콜릿을 가득 찬 병을 들고 이서원을 뒤따라갔다. 이서원이 큰 보폭으로 걷는 바람에 준우는 부지런히 종종걸음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열심히 따라가던 도중 앞에 있던 이서원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우뚝 서버리는 바람에 준우와 부딪힐 뻔했다. 고개를 들자 잡초가 무성한 정원 한가운데에 멈춰선 이서원이 보였다. 그의 시선을 따라가니 숲을 사이에서 활짝 핀 제스민이 보였다. 햇살을 받아 생기가 넘치는 흰색 꽃들이 차갑고 삭막한 도시에 피어 있으니 위화감이 들었다. 이서원이 제스민 맞은편에 있는 벤치에 가서 앉았다. 준우는 벤치를 손으로 만져봤지만 먼지는 거의 없었다. 평소에 여기에 자주 와요?
이서원은 딱히 부인하지 않고 외투 주머니에서 책 한 권을 꺼냈다. 준우는 그의 옆에 앉아 초콜릿을 꺼내 먹으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책의 내용을 살폈다. 그 책은 이미 낡고 변색된 상태였다. 준우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또박또박 읽었다. 임천시 가이드북. 임천시가 어디예요? 형이 가고 싶은 곳이에요. 이서원은 대꾸하지 않고 한 손으로는 초콜릿을 꺼내 먹고 한 손으로는 책장을 넘겼다. 가이드북에는 일부 지역이 표시되어 있었다. 박물관, 스키장, 공원, 그리고 유명한 식당도 표시되어 있었다. 임천시 아키소 병원. 여긴 꽤 옛날에 있던 장소 같은데요. 준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 책 나이는 우리 할아버지쯤 되겠죠? 아니, 할아버지보다 많겠네요. 할아버지도 아빠도 본 적이 없지만요. 이서원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혼잣말하는 아이를 가만히 쳐다봤다. 어쩌다 그렇게 오래된 도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준우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제스민을 둘러보던 이서원의 무표정한 얼굴에 뭔가 스쳐 지나갔다. 왜냐하면 꿈에 그곳이 자주 나오거든. 사악몽. 어젯밤 이서원은 그 소녀와 함께 각종 주전부리를 사고 탄산음료를 얼음과자로 만드는 꿈을 꿨다. 그는 거의 매일 밤 비슷한 꿈을 꿨다. 꿈속에 그는 외과 의사였다. 그는 꿈속에서 의사로서의 삶을 엿볼 수 있었다. 꿈의 주인공은 한 소녀였다. 그는 12살 때부터 이런 꿈을 꾸기 시작했지만 꿈의 내용은 이어지지 않고 퍼즐 조각처럼 뜨문뜨문 나타났다. 그는 꿈속의 의사가 27살이 될 때 그 소녀와 만나게 된다는 걸 12살 때부터 알고 있었다. 비슷한 꿈을 너무 많이 꾼 탓에 그는 점점 꿈속의 의사를 자신이라고 여겼다. 어쩌면 그는 꿈속의 그 소녀에게 사랑받고 싶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는 꿈속의 메시지를 기록하면서 오늘날 폐허가 된 도시에서 꿈속의 흔적을 찾으려 했다. 아주 먼 옛날 임천시라고 불렸던 도시. 가이드북에서만 찾을 수 있는 랜드마크, 꿈속에 나타난 음식, 냄새, 식물. 그는 이 모든 걸 최대한 많이 느껴보고 싶었다. 가능하다면 그의 따뜻한 꿈이 자신의 의식을 장악하길 바랐다. 이서원이 욕실에서 걸어 나왔다. 변이체의 공격으로 인해 다친 팔에는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다. 거울에 비친 그의 몸은 비슷한 형태의 오래된 상처로 가득했다. 이서원은 익숙한 듯 무표정으로 몸을 닦아내고 옷을 입었다. 남자아이는 소파에 누운 채 잠들어 있었다. 수건으로 머리를 문지르던 이서원은 담요를 들어 남자아이의 몸을 대충 덮어주고는 소파에 앉아 TV에 나오는 의학 드라마를 시청했다. 초콜릿을 먹던 중 갑자기 아이가 소리를 지르더니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숨을 헐떡였다. 아, 악몽을 꿨어요. 겁에 질려 이서원을 바라보던 준우는 차분한 그의 시선에 현실 같던 꿈속에서 벗어나 정신을 차렸다. 꿈에서 제 몸 안에 괴물이 살고 있었는데 그 괴물이 제 가슴을 뚫고 밖으로 나갔어요. 말을 잇는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이는 눈물을 꾹 참으며 애걸하듯 이서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가 그랬어요. 꿈이랑 현실은 반대라고. 정말이에요? 이서원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홀로그램 스크린 속 의학 드라마가 애니메이션으로 바뀌고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옛날 옛적에 장주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는 그가 나비가 되어 헐헐 날아다니는 꿈을 꿨어요.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나비가 되어 날아다니던 그 느낌이 생생했어요. 장주는 자기가 꿈속에서 나비로 변한 건지 아니면 나비가 꿈속에서 자신으로 변한 건지 헷갈렸답니다. 준우는 TV 속 부드러운 곡선이 춤추는 나비로 변했다가 옛사람의 모습으로도 변하는 장면을 보며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다. 그러니까 그 괴물이 저로 변하는 꿈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괴물의 꿈이라면 언제 깨어나는 거죠? 그는 이서원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럼 형은요? 임천이라는 곳에 꿈을 자주 꾼다면서요. 그럼 꿈속에서의 형은 누구죠? 이서원은 다시 의학 드라마로 채널을 돌렸다. 드라마의 주인공은 위험한 수술을 진행하고 있었다. 꿈속에서 형이 의사였어요? 이서원은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형이 그 의사의 꿈속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형이 악몽일 수도 있잖아요. 남자아이는 천진난만하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서원을 바라보았다. 흐릿한 조명 아래에서 아이의 눈 밑에 돌기 같은 것이 살짝 보였다. 이서원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자 준우는 살짝 무서워졌다. 그냥 해본 말이에요. 화내지 마요. 뒷짐을 진 이서원의 한쪽 손에 어느새 검은색 고드름이 맺혀 있었다. 저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도 이해해요. 형은 제 가족도 친척도 아니니까요. 아이는 이서원을 차마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다. 부탁이 있어요. 내일은 제가 12살이 되는 생일날인데 같이 생일을 보내줄래요? 생일이 지나면 이곳을 떠나겠다고 약속할게요.
이서원이 멈칫한 사이 손에 있던 고드름이 조용히 사라졌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TV를 끄고 방으로 들어갔다. 수락한 거예요? 아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방 안 홀로그램 스크린에 무수히 표시된 초록빛 점 중에서 빨간색 점 하나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점의 좌표는 이서원의 바로 근처였다.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하자 이서원은 스크린을 바로 꺼버렸다. 잘 자. 오 생일. 다음 날 이서원은 평소대로 제스민을 베란다로 옮겨 햇볕을 쬐어주고 물을 줬다. 모든 과정을 끝낸 뒤 그는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남자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이서원은 준우를 데리고 한 디저트 가게로 들어갔다. 유리창 뒤에 로봇들이 착실하게 케이크와 디저트를 만들고 있었다. 이거 저한테 주는 거예요? 남자아이는 놀란 표정을 숨길 수가 없었다. 이서원은 전자 메뉴판을 터치하곤 케이크에 마카롱도 추가했다. 그는 호기심 가득한 남자아이와 눈이 마주치자 담담하게 말했다. 어제 꿈에서 나왔어. 남자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꿈속에서 의사, 선생님이 마카롱을 먹었어요. 다른 사람도 함께 있었어. 이서원은 그렇게 말하며 창가 자리에 앉았다. 준우도 따라 앉으며 말했다. 그럼 그 의사 선생님의 꿈속에서도 형이 제 생일을 챙겨줄까요? 이서원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아마도. 디저트 가게 안에 손님이라곤 이들밖에 없었다. 로봇이 생일 축하 노래를 틀어주고 초 12개가 꽂힌 케이크를 내어왔다. 준우는 처음으로 방긋 웃었다. 엄마 말고 저랑 생일을 같이 보내준 사람은 형이 처음이에요. 아이는 가슴 앞으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 제 소원은 엄마를 죽인 범인을 찾는 거예요. 감고 있던 눈을 뜨자 옅은 푸른색을 띠고 있는 눈이 보였고 눈 밑 돌기는 점점 더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아이는 이서원을 보고 미소 짓더니 단숨에 초를 불었다. 케이크를 신나게 퍼먹던 준우의 얼굴에 실수로 생크림이 묻었다. 또래 아이들 같이 해맑은 모습이었다. 형 생일은 언제예요? 아이가 이서원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이서원은 화려한 색감의 마카롱을 베어 먹으며 대답했다. 난 생일 같은 거 안 챙겨. 생일을 챙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남자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12살 이후로 챙긴 적 없어. 왜요? 입안은 이미 마카롱의 달콤함으로 가득 찼지만 이서원은 그래도 하나 더 먹고 싶었다. 이서원의 꿈은 12살 생일날로부터 시작됐다. 그의 양아버지는 변이체로 변해버렸고 몸 안에서 튀어나온 갈고리 모양의 기괴한 물체가 양어머니와 그를 공격했다. 그는 양어머니의 죽음을 눈앞에서 지켜봐야만 했다. 의식을 잃은 양아버지가 그를 덮치려는 순간 그는 자신의 이볼을 사용해 고드름을 만들어 양아버지의 심장을 찔렀다. 이것이 이서원의 첫 살인이었다. 처음으로 변이체의 생명을 동결시켜 완전한 유랑체로 변하는 걸 막은 때이기도 했다. 그때 이후로 다시는 생일을 챙기지 않았다. 그날 밤부터 그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자신이 의사가 되어 흰색 가운을 입고 한 소녀의 진료를 보는 꿈. 그리고 그 꿈은 곧 그의 유일한 해방이 되었다. 케이크를 다 먹을 때까지 이서원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준우는 고개를 숙이고 결심한 듯이 말했다. 다음에 형 생일이 되면 제가 다양한 맛의 초콜릿을 가져와서 선물로 줄게요. 이서원은 살짝 의외라는 듯 남자아이를 쳐다봤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황폐한 도시는 붉은 노을 속에서 찬란하고도 적막했다. 석양이 너무 예뻐요. 준우는 멍하니 창밖을 쳐다봤다. 전에 엄마랑 같이 살던 공장 숙소에는 창문이 없었거든요. 시뮬레이션 게임에서나 석양을 볼 수 있었어요. 이서원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만약에 석양을 보고도 아무런 감흥이 들지 않는 날이 온다면 어떨 것 같아? 그럼 죽은 것과 다를 게 뭐죠? 준우는 본래 나이보다 더 성숙한 표정을 지은 채 말했다. 엄마가 그랬어요. 좀비처럼 살아가느니 멀쩡한 정신으로 죽는 게 낫다고요. 그때 갑자기 어수선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무장 경찰 수십 명이 총을 든 채로 디저트 가게를 포위했다. 준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이서원을 바라봤다. 디저트 가게로 들어온 형사 윤범은 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려는 듯 양손을 들고 말했다. 아이를 놓아주시죠. 그럼 어떤 조건이라도 협상하겠습니다. 준우는 당황하며 일어났다. 저희는 그저 생일을 보내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남아있는 초와 케이크 부스러기를 본 윤범은 화를 참을 수 없었다. 내 어머니를 죽인 연쇄 살인마가 바로 이 사람이야. 이서원은 그대로 앉은 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윤범은 그 틈에 남자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몸 뒤로 숨겼다. 하지만 고개를 돌렸을 땐 아이는 이미 인간의 표정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눈 밑에 기괴한 물체가 피부를 뚫고 나왔고 상처에서 흐르는 피는 마치 붉은 눈물 자국 같았다. 이게 무슨... 윤범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기괴한 물체는 생명이라도 깃들어 있는 듯 갑자기 솟구쳐 나오더니 윤범의 팔을 찔렀다. 윤범이 팔의 통증을 느끼는 동시에 이서원의 손에서
나온 검은 고드름이 준우의 가슴을 찔렀다. 이 모든 것이 찰나의 순간 눈앞에서 벌어졌다. 준우는 자기 가슴에서 꽃처럼 피어나는 검은색 얼음 결정을 멍하니 내려다봤다. 남자아이는 비틀거리며 쓰러졌고 그가 마지막으로 보게 된 장면은 옆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있는 이서원이었다. 준우는 눈물을 흘리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왜 이러는 거죠? 설마 그 괴물이 제 꿈에서 깨어난 건가요? 이서원은 조용히 손을 뻗어 남자아이의 눈을 감겨줬다. 남자아이는 검은 안개로 변해 그의 손끝에서 사라졌다. 석양 속 디저트 가게에서는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듯 여전히 생일 축하 노래가 흘러나왔다. 6말살. 고요한 언덕 위에 크고 작은 단순한 묘지가 두 개 세워져 있다. 묘비 앞에는 사진도 이름도 없었다. 이서원은 손에 들고 있던 초콜릿통을 묘비 앞에 두었다. 이곳에 묻힌 여인은 보름 전 자신을 찾아와 죽여달라고 부탁했다. 사람이 유랑체로 변하는 경우가 있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녀는 비적 야위였지만 표정은 굳건했다. 동료가 괴물로 변했어요. 몸에서 어마무시한 물체가 자라나 사람들을 공격하더니 결국 유랑체로 변했죠. 아마 저희가 매일 오랫동안 코어를 만지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공장은 이런 정보를 은폐하려고 했고 제가 신고하려고 하자 그들이 저를 공장에서 쫓아냈어요. 그녀가 내민 오른손 손등 위에는 동전 크기만한 돌기가 붉어져 있었다. 이런 상태라면 저도 똑같이 그런 괴물로 변하겠죠. 그때 저희 모자를 구해줄 때 당신이 유랑체 전문 사냥꾼이라는 걸 알았어요. 유랑체로 변하기 싫어요. 제가 갑자기 의식을 잃어서 아들을 해칠까봐 무서워요. 좀비로 살아가는 것보다 온전한 정신으로 죽는 게 나아요. 여인은 눈물을 머금고 웃어 보였다. 그러니 저를 죽여주세요. 언덕 위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에 이서원은 회상을 멈췄다. 야윈 중년의 형사가 그의 곁으로 오더니 들고 있던 꽃다발을 두 묘비 사이에 놓았다. 윤범은 작은 묘비를 보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계속 궁금했는데 처음부터 이 아이에게 변이가 나타날 거라 의심하고 옆에 둔 겁니까? 이서원은 주머니 안에서 초콜릿 2개를 굴리다가 윤범에게 하나를 건넸다. 윤범은 잠시 망설이더니 초콜릿을 받아들었다. 지금 도시에 날뛰는 유랑체들이 기존의 에너지 집합체뿐만 아니라 괴물로 변한 사람들도 섞여 있다는 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는 열람이 금지되었고 가족들은 살해 위협까지 받고 있어요. 윗사람들은 진상이 밝혀지는 걸 꺼리고 있죠. 이서원은 조용히 포장지를 벗겨 초콜릿을 입 안에 넣었다. 그 사람들은 언제까지 숨길 작정일까요? 어쩌면 언젠가는 유랑체가 이 세상을 점령하겠죠. 윤범은 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고 초콜릿을 잘근잘근 씹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명의 말살자에 대한 조사를 취소하고 모든 파일을 파기해서 당신의 존재를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당신이 세상이 무너지는 걸 막을 시간이 조금이라도 벌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군요. 이서원이 형사를 차분하게 쳐다봤다. 이게 마지막 만남이었으면 좋겠군요. 윤범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러게 말입니다. 다시 만난다는 건 저도 변이가 나타나 유랑체로 변하기 직전이라는 얘기겠죠. 웃음기가 사라진 그의 얼굴이 숙연하게 변했다. 정말 그런 때가 온다면 주저없이 저를 죽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원은 피처럼 붉은 석양을 등지며 사라져갔다. 그런 그의 뒷모습을 보며 윤범은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 정의는 사신의 편에 있어. 익숙한 선율이 어둠 속에서 흘러나왔다. 이건 생일 축하 노래. 생일 축하해요, 교수님. 소녀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녀의 미소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했다. 또 꿈을 꾸는 걸까? 이제부터 우리 교수님의 모든 생일날에는 내가 곁에 있을 거야. 소녀의 진솔하면서도 다소 수줍어하는 모습에 그는 참지 못하고 손을 뻗어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의 왼손은 소녀의 한쪽 손을 맞잡고 있었다. 그가 오른손을 뻗어 소녀의 뺨을 만지려는 순간 그를 보는 소녀의 눈빛이 차갑게 굳어버렸다. 누구? 오빠 아니지? 이서원은 놀라서 깨어났다. 회백색 벽이 시야에 들어오고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초록빛 점으로 가득했던 스크린에 빨간색 점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이서원은 심호흡하며 생각했다. 방금 그 꿈은 무슨 의미일까? 꿈속의 소녀는 꿈과 시공간을 넘어온 걸까? 그녀는 어떻게 의사 신분의 이서원이 아닌 현재의 그를 볼 수 있었을까? 이서원의 시선이 무의식적으로 베란다를 스쳤다. 제스민이 달빛을 받으며 고요하게 피어 있었다.